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유튜브 요약 영상 과제의 팀명인 XAI의 산업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 박우진 그리고 강상윤입니다. 이번 과제는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준비하였고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도 저희는 이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이고 그 중에서도 백 오브 월즈에 대한 스크립트를 저희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윤아, 혹시 백 오브 월즈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물론이야. 백 오브 월즈는 자연어 처리에서 중요한 개념이야. 이 개념은 텍스트를 간단히 단어들의 빈도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단어들이 문장에 등장하는 횟수를 세워서 벡터로 표현하고 이를 문서 간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특정 주제로 분류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문서 안에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걸 세서 벡터로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 단어 A가 문서에 10번이 나왔다면 그냥 10으로 표현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벡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 이걸로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분류하는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문맥이랑 단어 순서는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계산이 간단해. 아, 그렇네. 그렇다면은 이 모델의 단점은 어떤 거야? 문맥이나 단어의 순서 정보가 다 사라진다는 게 단점이야. 그래서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할 수 있어. 그리고 데이터가 커지면 부족한 단어가 많아진 희소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백업 월즈를 쓸 때는 이런 점을 염두해야 돼. 그러면은 단어의 길이가 백업 월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문서의 길이가 이제 100 over words에다가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보통 문서의 길이가 길면 등장 단어의 빈도수가 높아지고 짧으면 단어의 빈도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F-IDF 즉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와 같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가 있어. 또 이어서 말하자면 TF-IDF는 문서 내에서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동시에 전체 문서 집합에서의 단어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 문서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보정할 수도 있어. 그러면 다음에는 백오브 월즈를 보완하는 다양한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은 TF IDF부터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어서 카운트 베이스드 메소드 모델에 대해서도 TF-IDF에 대해서 서로 질의하고 응답하는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윤아, 그러면 이번에는 TF-IDF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줄래?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 약자야. 이건 문서 내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백오브 월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 우선 첫 번째로 그 단어 가중치를 계산하는 Term Frequency는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수식적으로 표현하면은 그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여기 우측 오른쪽을 보면은 그쪽에서 수식이 있어. 어, 그럼에도 TF 그 외에도 문서 빈도가 있는데 그 FDF라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 줄래? 음, 우선 턴 프리퀀시에 대한 설명 고마워. 다큐멘트 프리퀀시 이제 DF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 집합 중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야. 이것은 특정 단어가 글로벌리 얼마나 널리 사용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고 또 DF는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말로 간단히 설명하면 특정 단어 T라는 게 있을 때 전체 문서 집합에서 등장한 그런 문서의 수라고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역문서 빈도인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IDF는 특정 단어가 전체 문서 집합에서 얼마나 희소하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야. 이는 특정 문서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그 문서를 대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지표이고, IDF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로그에 그 DFT를 역수치해서 전체적인 단어의 개수인 n을 곱하면 돼. 그럼 궁극적으로 TF-IDF
그리고 DF를 어떻게 결합하고 활용하는지를 설명해 줄래? 어, 각각은 결국엔 특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TF의 경우에는 특정 단어의 빈도를 고려하지만 모든 단어가 문서 내에서 동등한 중요도를 갖는다는 데 한계가 있고 반면에 이제 IDF는 희귀한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너무 희귀한 단어는 무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TF와 IDF를 조합하고 즉 쉽게 말하면 TF와 IDF를 곱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이 값은 특정 단어가 특정 문서에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중요한지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 설명 고마워. 그러면 우리 이어서 앵그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자. 네, 이번에는 카운트 베이스드 모델 중에서 n그램에 대해서 서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램 모델은 어떤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 n그램 모델은 사실 통계학 기반의 언어 모델 중에 하나이고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 문장 내의 모든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단어의 개수 n개만 고려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 여기서 이 n은 연속된 단어의 개수를 나타내고 일반적으로는 1부터 시작하여서 유니그램, 바이그램, 트라이그램 등으로 불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모델은 단어의 시퀀스에서 발생하는 패턴을 학습을 하여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어 데이터 사이언스,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와 같은 문장이 있으면은 바이오그램을 사용하면 각 단어의 쌍을 고려하게 되겠지? 두 개의 단어를? 맞아, 맞아. 그래서 바이그램을 사용하면 아까 너가 말한 단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사이언스 내추럴, 내추럴 랭귀지, 랭귀지 프로세싱 이렇게 단어의 두 가지 쌍을 고려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그 n그램 모델은 어떤 분야에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을 되고 있는지 설명해 줄래? 앵그램 모델은 텍스트 클러스터링 및 분류에 유용한데 이는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의 패턴을 파악하여 비슷한 주제나 카테고리를 갖는 문서들을 그룹화하거나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모델을 사용하면 그 문서의 단어 순서를 고려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 텍스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앵그램 모델에도 여전히 몇 가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있을까? 음, n그램 모델은 이제 이전에 n개의 단어만 고려하기 때문에 n이 커질수록 발생하는 희소성의 문제점을 겪게 된다는 점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희소성이란 n이 클수록 문서 내에서 특정한 n그램이 등장할 확률이 줄어드는 그런 희소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말이었고, 좀 더 쉽게 말을 해보자면, 즉 특정한 단어 시퀀스를 갖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생각을 해. 맞다. 앵그램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런 한계점을 고려해서 조심해야겠다. 내가 생각한 또 하나의 한계점은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야. 이전 앵기의 단어만 고려하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n을 선택하는데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겪을 거야. 따라서 우리는 늘 몇 개의 단어를 고려할지 결정할 때 정확도와 일반성 사이의 균형을 잘 고려해야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n그램의 모델의 정의와 주의점을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NLLM 모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네, 이번부터는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도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관련된 모델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 중에서도 NNLM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LLM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 NLM은 우선 영어로 Neural Network Language Model이라는 것의 약자이고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사용되는 신경망 기반의 언어 모델이야. 그래서 이 모델은 주어진 단어 시퀀스 혹은 뭐 문장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될 수 있고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언어의 복잡한 패턴을 학습을 해. 그래서 NNLM은 일반적으로는 여러 층의 신경망을 포함하고 이 중에서 임베딩 층은 각 단어의 밀집 벡터로 변환해서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수치할 수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 모델의 핵심은 단어 분산 표현, 디스트리뷰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단어 간의 유사성을 포착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NLM은 문맥에 따라 단어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앵그램 모델보다 더 효율적으로 언어 이해를 가능하게 하겠다. 맞아, 맞아. 그래서 NNLM은
원하드 인코딩에서 발생하는 희소성의 문제와 차원의 저주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신경망의 깊이와 너비를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적 복잡성에 대항할 수 있어. 그러면 이 NNLM의 모델의 목적 함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라는 네 개의 단어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동사가 올 수 있지만 간다라는 단어가 등장할 확률이 높겠지. 우리는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는 속담을 자주 쓰잖아.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 슬라이드에 있는 목적 함수와 같아. NLLM의 모델은 이 식의 조건부 확률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돼. 그 YWT는 그 WT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점수 벡터야. 즉, 그 간다 그리고 발 없는 말이 천리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높이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발 없는 말이 천리 4개의 단어로 간다를 맞추자는 거야. 이처럼 NLLM은 직전에 등장한 n-1개의 단어들로 n번째 단어를 맞추는 그 앵그램 모델이 그 본질이야. 그럼 NLLM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어, 그럼 한번 입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발 없는 말이 천리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우리가 있다고 했을 때 간다라는 단어를 예측하고 싶은 거고 우선 네 개의 각각 단어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불러와서 이 인덱스에 해당하는 C 행렬의 열 벡터를 우리가 불러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개 단어에 해당하는 열 벡터를 C에서 참조해서 묶어주면은 XT가 되는 거고 인풋 레이어인 입력층에서 히든 레이어인 은닉층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출력층 아웃풋 레이어로 보내면 그런 연산은 우선 XT와 그다음에 H를 내적을 해서 바이어스 텀인 D를 더해 은닉층을 만들게 돼. 그래서 여기에 최종적으로는 U 값에 내적을 하고 바이어스 텀인 B를 더해주면 스코어 벡터 Y, WT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네. 그러면 LLM의 최종 목적은 단어 벡터들의 모음이기도 한 그 C를 얻는 데 있겠다. LLM은 C 외에 여러 다른 파라미터들도 업데이트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복잡성이 높을 것 같네. 맞아.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학습 파라미터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된 모델들이 각광을 받았었고, 이는 월투 벡터라는 모델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예, 이번 장표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 중에서도 월투 벡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월트 벡터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모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래? 음, 월투백 모델은 단어 간의 관계를 학습하기 위해서 주변 단어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론이고 이 모델은 대규모 텍스트 코퍼스에서 단어들의 분산 표현을 학습하여서 각 단어를 고차원 벡터로 즉 워드 임베딩하여 나타내는 방식이야. 그럼 월투백의 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워트백 모델은 그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잘 표현할 수 있어서 단어 간의 유사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 장점이라 생각해. 이 모델을 사용하면은 고차원의 희소한 데이터를 저차원의 밀집된 벡터로 변환할 수 있어서 메모리와 계산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도 장점이야. 하지만 이 모델에도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맞아. W2 이 모델의 한계 중에 하나는 단어의 의미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야. 특히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의미가 모호한 단어나 다이어성을 가진 단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임베딩을 생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이야. 그렇겠다. 나도 생각해보니까 워트백은 그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 문장 내에 문맥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한계로 인해 문맥을 중시하는 자연어 처리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 맞아. 이처럼 월투백 모델의 장단점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적절한 상황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 그럼 이번에는 월투백에서도 C 보호와 스킵 그램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 네, 이번에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션 모델들 중에서도 C 보호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월투백 모델 중에서 하나인 C 보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이 모델은 텍스트를 처리하고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야. 맞아. 시버는 컨티뉴어스 백오브 월즈의 약자로 주변 단어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이지. 한 번 더 풀어 설명하자면은 첫째 예측해야 하는 단어는 중심 단어, 센터 워드. 둘째 예측에 사용되는 단어는 주변 단어, 컨텍스트 월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단어들로 중심에 있는 단어를 예측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거지. 또한 시보 모델에서는 학습을 위해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 이 슬라이딩 윈도우의 크기를 조절하여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고려할 주변 단어의 수도 결정을 해. 아, 맞아. 이 슬라이딩 윈도우 크기를 조절하고 그 크기에 맞게 중심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 주변 단어들의 벡터 값을 선정해서 그 중심 단어의 그런 벡터 값을 업데이트 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다. 맞아. 시보를 이용하는 월투백의 신경망 구조는 얕은 신경망, 쉘로우 뉴럴 넷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표현으로는 은닉층이 하나뿐이야.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은닉층과는 달리 활성화 함수가 존재하지 않고 연산만을 담당하는 층이 있어. 그래서 이 층을 프로덕션 레이어라고 하는 투시층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아, 맞아. 이 투사층에는 주변 단어로부터 구한 벡터들의 평균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두 번째 가중치 행렬과 곱해서 스코어 벡터를 생성해. 그리고 그 스코어 벡터를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해 확률로 변환하고 각 단어가 중심 단어일 확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작동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성된 스코어 벡터와 실제 중심 단어 벡터 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로스 펑션,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C5 모델은 단어의 의미를 벡터적으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맞아. 이런 장점을 활용해서 시버어 모델은 자연어 처리에서 다양한 응용 분야에 활용되고 있어. 시버어 모델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운영 분야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텍스트 분류에서는 시버어를 사용해서 문서의 주제를 파악하고 특정 카테고리를 할당하든가, 혹은 그 감성 분석에서도 시버어는 각 단어의 감성적인 의미를 파악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고, 다만 한계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맞아. C5 모델은 아까 말한 그런 장점도 명확하지만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장 구조나 문맥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모델이 고안되었었고, 예를 들어서 순환신경망 혹은 LSTM 등의 모델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해서 문맥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 아, 맞아. 그러면 이제 스키그램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자. 네, 이번 장표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트 모델 중에서도 스킵그램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키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스킵그램 모델은 주어진 중심 단어로부터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모델이야. 그래서 이 모델은 월투백에서도 C보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가능성이 많아. 스킵그램은 매우 간단한 신경망 모델이고 얕은 신경망인 샬로우 뉴럴 네스라고도 불리고 이 모델의 특징 중 하나는 은닉층이 하나뿐이라는 점이고 중심 단어를 주면 주변 단어의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는 그런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어. 맞아. 스키그램의 모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입력층에는 중심 단어의 원합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입력값이 인닉층을 거쳐서 출력층에는 주변 단어를 예측한 벡터가 출력되는 구조야. 즉, 그 중심 단어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데 이를 위해서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 W와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 W 닷을 학습하는 거지. 맞아. 스킵그램의 모델은 다른 말로는 얕은 신경망 모델이라고 했고 이런 구조가 학습을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지. 다음으로 그러면 스킵그램의 역시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어지는데 이 목적 함수는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앞뒤로 주변 단어의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스키그램 모델은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잘 파악하고 그 단어 간의 유사성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스키그램 모델에서 목적 함수는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들의 생성 확률을 최대화하는 것이야. 이를 간단한 형태의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결국 목적 함수는 조건부 확률로 생각했을 때 P 컨텍스트 바 타겟이지. 그러니까 타겟으로 이제 나왔을 때 그걸 최대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P 컨텍스트 대시 타겟을 최대화하는 거고 이때 중심 단어를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고 주변 단어를 컨텍스트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중심 단어 WT가 주어졌을 때 다음에 오는 주변 단어 WT 플러스 1의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로그 P WT 플러스 그리고 바 W P가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학습하는 목적은 주어진 중심 단어 WT가 있을 때 다음에 오는 주변 단어가 WT 플러스 1의 확률을 그런 최대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데 더욱 정확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우리 이어서 그 W2 벡터에 대해서 그러면 성능 최적화 방법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나는 그 워드 투 벡터의 성능 최적화 방법 중에 네게티브 샘플링에 대해서 알고 싶어. 이 방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줄래? 네거티브 샘플링은 월드 벡터 모델에서 학습 데이터에서 주변 단어가 아닌 단어들을 적절히 샘플링해서 학습량을 줄이는 기법이야. 그래서 이는 주로 계산량을 줄이고 학습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데 기존의 손실함수를 수정해 불필요한 계산을 줄이는 방식 동작을 해. 그러면 이어서 최적화 방법 중에서 월드 페어스 앤드 프레이즈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설명해 줄래? 월드 페어스 그 프레이즈는 일반적인 단어 쌍이나 구문을 단일 단어로 처리하는 방법이야. 이를 통해 모델이 학습할 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학습 과정이 단순해지면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섭샘플링 프리퀀시 월즈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 서브샘플링 프리퀀트 월즈라는 것은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단어들을 확률적으로 제거하여 학습 데이터에서 영향을 줄이는 기법이야. 그래서 이는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의 희소한 단어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줌으로써 일반화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 그러면 이어서 W2 벡터 모델의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 어, 월트백 모델은 단어의 형태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단어 빈도에 따라 인베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한계가 있어. 또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처리가 어렵고 학습 데이터가 없는 단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점이 있어. 그렇겠다. 월트 벡터 모델의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네. 맞아. 우리가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번에는 이어서 디스트리뷰티드 리프레젠테이티브 모델 중에서 글로브 모델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글로벌의 사전적 정의부터 시작을 하면 글로벌 벡터스 for world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로서 동시 등장 통계를 기반으로 단어의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법론이야. 그래서 이 모델은 월투백과 달리 단어 간의 동시 등장 빈도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각 단어의 벡터 표현을 학습을 하고 이를 통해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과 관련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그럼 이 모델이 학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글로벌 모델은 행렬 분해 기반으로 사용해.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인베딩 벡터를 찾기 위해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수행해야 해. 그래서 여기서 목적 함수는 인베딩된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적이 전체 코퍼스의 동시 등장 확률을 로그 공간에 반영한 값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정 함수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조절해 줘야 해. 혹시 목적 함수의 수식에 대해서 일부 주요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우선 수식은 우리가 장표의 왼쪽 아래에다가 표기를 해 주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하자면 단어 벡터인 V와 X, I, J 행렬은 중심 단어 I와 주변 단어 J가 함께 발생한 횟수를 나타내고 또 W, I, W, 틸다 J는 각각 중심 단어 I와 주변 단어 J의 벡터 표현이고 B, I, B, 틸다 J는 각각 편향을 그 바이아즈를 나타내. 그래서 F 함수 X, I, J는 가중치 함수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함수는 xij가 0일 때 0이야.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희귀한 단어쌍에 대한 가중치를 제한하는 그런 최대 동시 발생 횟수를 놓기 위해서 xmax의 값을 두었고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은 가중치 함수의 지수이고 희귀한 단어쌍에 얼마나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해. 그치. 결국 이 목적 함수는 중심 단어와 주변 단어 벡터의 내적이 전체 코퍼스의 동시 등장 확률을 반영한 값이 되어야 되고 결국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시킬 것 같아. 맞아. 그러면 혹시 이 모델의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일까? 장점으로는 너무 높은 단어 페어의 등장으로 인베딩 결과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단어의 동시 발생 빈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월투백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어. 그러나 한계점으로는 행렬 분해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셋에 대해서 학습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그 모델의 복잡성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글로벌 모델은 결국 텍스트 분류, 감성 기반, 감성 분석, 기계 번역 이런 모든 영역에서 활용이 잘 되어가고 있고
단어 간의 관련성을 더 잘 파악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우리가 있겠다. 그러면 이어서 패스트 텍스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네, 이번 장표에서는 디스트리뷰티드 레프레젠테이션 모델 중에서도 패스트 텍스트 모델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우재야, 그 패스트 텍스트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패스트 텍스트는 2017년에 페이스북에서 개발한 텍스트 인베딩 기법 중에 하나이고 학습 과정에서 보지 못하는 단어 OOV들과 형태소 대응에 할 수 있도록 서브워드 개념을 도입했다고 해. 그럼 이 모델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어떻게 될까? 그 월투백이랑 글로버의 단점은 처음 보는 새로운 단어, 그리고 즉 그 학습 데이터에 없는 그런 단어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웃 버케블리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형태소가 풍부한 언어, 터키어나 그 핀란드어를 잘 나타내지 못해. 터키어 단어와 핀란드 단어와 같이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형태소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형태소 분석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은 제대로 된 인베딩을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고, 예를 들어서 워킹, 워크드, 그리고 워커와 같은 그런 단어들을 많이 응용해서 여러 표현을 만들 수 있는 단어에 대해서 좀 대화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이 패스트 텍스트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방식이구나. 패스트 텍스트는 전반적으로 월투 벡터와 유사하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월투백은 한 단어를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그런 최소 단위로 생각한다면 이 패스트 텍스트는 각 단어를 캐릭터 단위, 즉 그 캐릭터 단위의 n그램으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이고 내부 단어를 고려해서 학습해서 월투백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야. 그러면 혹시 패스트 텍스트 단어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을까? 그 패스트 텍스트는 먼저 단어의 시작과 끝을 표기하기 위해서 블라켓을 추가하고 가능한 모든 그 엔그램을 추출해. 예를 들어서 eating이라는 단어는 그 n이 3일 때 아래와 같이 EA 그리고 EAT 등으로 쪼개져서 표현이 되지. 그래서 한국어와 같은 경우는 그 토마토 주스를 표현한다면은 토마 그리고 토마토 마토주 토주스 주스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그 패스트 텍스트의 그런 모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니? 그 패스트 텍스트 모델 학습은 스킵그램의 방식을 차용을 해. 다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컨텍스트 월드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그 아웃풋이 1에 가깝도록 하고 그 네거티브 샘플에 해당되는 단어들의 아웃풋은 0에 가깝도록 우리가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 그래서 센터 월드에 해당하는 단어는 n그램의 인베딩과 월드 인베딩을 모두 더한 그런 인베딩을 입력으로 사용을 해.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애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존에는 단어 애플의 인베딩은 애플 그 자체만을 사용해서 수행을 했겠지. 하지만 패스트 텍스트에서는 순서대로 A, AP, APP, APPL, APPLE 이 조합을 사용해서 단어를 인베딩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슬라이드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게 된다면 eat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그 트라이그램의 캐릭터로 자른 뒤에 원래 단어와의 합을 통해서 단어 인베딩 벡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지. 그래서 그 3그램으로 나타내면 EA, EAT, ATL 그리고 TIN 그리고 ING 그리고 NG라는 그 3그램을 같이 된 인베딩이랑 이팅이랑 인베딩이 합쳐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적 함수를 좀 보면은 각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즉 그 스코어 인베딩 벡터와 가중치 벡터의 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구나. 그 패스트 텍스트는 그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나머지 목적 함수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그 네게티브 샘플링을 적용한 워트 벡터와 되게 동일한 것 같아. 그럼 혹시 그 스코링 펑션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음, 스코어링 펑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두 벡터의 내적 값을 모든 시퀀스에 대해서 더해서 도출을 하는 방식이야. 여기서 이제 G의 경우에는 n그램의 딕셔너리의 사이즈를 말하고 캐피탈 G, W는 단어 W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n그램의 경우의 세트의 조합이고 그다음에 G는
n그램에서 각각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일컫는 거야. 설명 고마워. 그러면 패스트 텍스트는 단어 형태 변화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단어의 원형에 다른 전미사 등이 붙더라도 그 서브 워드로 분류하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겠네? 맞아. 이렇게 다 같이 논의를 해보니까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네, 이상으로 저희 XAI 조의 첫 번째 유튜브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과제에 대해서 촬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